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지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경제 규모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산업 경쟁력이나 문화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을 여전히 성장 중인 나라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세계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굳이 외국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심은 곧 힘이고 언급된다는 것은 곧 존재를 증명한다는 뜻이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국가는 경쟁의 무대에서 이미 밀려난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최근 들어 한국이 유독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과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현상일까?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한국을 특별히 좋아할 이유도 없었고 한국을 깊이 알지도 못했던 한 외국인의 경험담에서 말이다.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생활자의 위치에서 교환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했다. 그는 수업을 들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으며 주말이 되면 혼자 도시를 걷거나 산에 올랐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는 날 비행기에 앉아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글로 남겼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기록에 가까운 글이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극적인 표현도 없었고 과장된 찬사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고 구체적이었다. 사람들이 그 글에 공감한 이유는 분명했다. 이 글은 한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살아보니 이해가 되는 나라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유는 5가지뿐이다. 이제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따라가 보자. 그가 한국에서 받은 첫인상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남은 장면은 도시의 화려한 풍경도 아니었고 밤하늘 아래 빽빽하게 늘어선 빌딩 숲도 아니었다. 그의 기억에 가장 깊게 남은 것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이었다. 그는 그곳을 그저 또 하나의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하며 입국했다. 하지만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그의 인식은 단숨에 바뀌었다. 그는 깨달았다. 여기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체계와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다. 그렇다면 이 공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너무 궁금하여 한국의 과거사를 찾아보았다. 1950년대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말 그대로 잔해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 도시는 무너졌고 항구와 도로, 학교와 주택은 물론 국가 인프라 전체가 복구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던 기존 공항들은 점점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항공 수요는 빠르게 늘어났고 국제선과 화물 수송의 증가와 함께 국가 경쟁력을 상징할 새로운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국가 성장의 흐름 속에 미래의 관문 역할을 할 대규모 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 프로젝트였다. 당시 이 사업은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하나의 선언에 가까웠다. 공항 부지는 첨단 물류 허브와 관광 정책,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결합된 복합 전략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단숨에 세계 기준을 바꾸는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처음 인천공항을 마주했을 때 표지판은 명확했고 동선은 직관적이었으며 공항 직원들은 시스템에 매여 있기보다는 방문객을 이해시키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다. 인천공항은 곧바로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최단 동선과 빠른 수속 시스템, 넓고 쾌적한 대기 공간, 문화 쇼핑 휴식 인프라의 완성도. 세계적인 공항 평가 기관들은 즉각 반응했다. 인천공항은 여러 해 동안 세계 공항 랭킹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전 세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반복적으로 13위권에 오르며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두드러졌다. 수화물 처리 속도, 출입국 수속 소요 시간, 환승 동선의 효율성, 영어권을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와 휴식 공간의 질, 식음료와 문화 편의시설의 수준. 여행자는 더 이상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한국이 보여주는 효율과 기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시의 풍경을 넘어 한반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떠올리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울창한 산과 빽빽한 숲은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1950년대 한반도의 산하를 뒤덮고 있어야 할 녹색은 끝없이 이어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이후 지속된 벌채와 전쟁 중 난방과 생활연료를 구하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많은 산은 이름 그대로 민둥산이 되었다. 전후 혼란 속에서 산길에는 흙과 돌만 남았고 강한 비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가 일어나 농가 마을을 삼키곤 했다. 그 풍경은 황무지에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산을 오르며 마시는 상쾌한 공기, 등산로에서 만나는 숲풀과 그늘,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 시절의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완전하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6년 국가 차원에서 식목일을 지정했다. 4월 5일 정부와 학생, 군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산기슭과 벌거숭이 산자락에 직접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그의 첫 식목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자연을 되찾기 위해 내디딘 분명한 첫걸음이었다. 식목일을 중심으로 시작된 나무 심기 운동은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수년에 걸친 반복된 캠페인은 점차 체계적인 산림 복구 사업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사방사업과 함께 전국적인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국가주도의 치산녹화열 개념 계획이 발표되었다. 국가는 황폐해진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빠르게 자라는 수종을 선택했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뿌리내리게 했다. 이 계획은 당초 목표했던 기간보다 4년이나 앞당겨 완수될 만큼 국민들의 참여가 뜨거웠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어르신, 직장인과 농부, 심지어 군인들까지 삽과 묘목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앙상해 보이던 묘목들은 점차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짙은 녹음을 선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산림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통해 숲의 생태적 건강을 유지하며 산림의 부활을 이끌어왔다. 한국의 숲은 이제 단순히 나무가 많은 장소가 아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수질과 토양을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산속에서 마주하는 청량한 공기와 조용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겪은 전쟁과 아픔, 붕괴와 회복의 역사적 울림이다. 그리고 그 회복이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산을 오를 때 가장 생생하게 느낀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을 이야기했다. 한국은 외부에서 종종 차갑고 경쟁적인 사회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현실은 달랐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주고 불편함을 함께 나누는 문화. 그는 깨달았다. 이 사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는 사회라는 것을. 규칙은 엄격할 수 있지만 관계는 유연했다. 시스템은 빠르지만 사람은 느리게 기다려주었다. 이런 감각은 짧은 관광으로는 느낄 수 없다. 직접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한국은 설명해서 이해되는 나라가 아니라 겪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나라라고. 이 글 이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해외 반응이 이어졌다. 공항 인프라, 자연, 일상 공간, 사람. 누군가는 한국이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잘났다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다.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이 맞는가를 묻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는가를 물어야 하는가?
완성된 매뉴얼을 따라간 나라와 직접 고쳐가며 만들어낸 나라의 차이. 이제 그 차이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아직 증명 중인 나라일까? 아니면 이미 증명을 끝낸 사회일까? 이 질문을 남기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친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